자, 39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39강에 들어가면서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내용을 이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최근의 경향을 따져서 우리가 한 5개년간, 한 심리, 우리가 한 5개년도의 이제 최근의 기출 문제를 본다면, 나오지 않는 부분은 계속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간평에도 나왔던 문제 위주로 해서 좀 이제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좀 탁 줄여서 갈게요. 자, 지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25페이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3번 출구를 평가사한테 맡겼어요. 대상부동산을 평가해달라고. 자, 그러면 평가사는 대상부동산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지역 분석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한테 제가 어디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교재 430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30페이지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 시험 문제, 작년이죠. 그래서 먼저 지역 분석이 먼저입니다.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은 지역을 분석하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는 자체는 자, 대표적인 표준적 이용을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용. 상업 용도로 이용하거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격 수준을 알아보거든요. 아직 시세.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 그렇다면 내가, 이거 상업 용도로 이용하겠지만 채용이 되겠다라는 채용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지역 분석은 채용에 대한 판정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인 가격이죠. 구체적인 가격이다. 저렇게 문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선행하고 얘가 후행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암기 기법이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선지표, 후개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특히 이제 지역 분석은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역성과 인접성, 부동성도 들어갑니다. 자, 얘는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지역 분석은 대상 동일수권 내의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분석하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가 원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하고 균형이에요. 평가 원칙에서는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평가 원칙에 적합, 다른 것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적합 중요하고 평가 원칙에서 개별은 균형의 원칙만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져가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앞쪽으로 보셔서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페이지 425페이지 가시면 그 필요성은 넘기시면은 당연히 채용의 편적 이용에 대한 피결정성, 우리가 채용을 판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요. 사례절의 수집 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밑에 426페이지 가시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사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일수급권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래서 동일수급권이라는 자체는 사례 수집의 최원망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지역, 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권역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인근 지역에서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유사 지역으로 가는데, 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고 유사 지역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 요즘 트렌드는 요 정도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거는 제가 나중에 문제집에서 연결시켜서 갈 거예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 강남역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강남역에서 해커스에서 강의하는데 그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으면 인근 지역이,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 지역이에요. 그럼 이게 없으면 역삼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속해 있으면 인근 지역 직접 열어주고 유사 지역은 간접 열어준다. 그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염두에 보시게 되면 인근 지역은 426페이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용도와 기능과 가격 면에서 유사해야 됩니다. 직접 열어주죠.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속한 지역이다. 그것만 가지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오른쪽에 427페이지 가시면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용도 기능 유사성이 있으나 대상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 거리와 원근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자,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 꼭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멀리 떨어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동일수권 내에 있어야 되나, 용도와 기능, 가격에서만 유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428페이지 가시면 동일수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8페이지 동일수급권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 대상운호가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는 하나의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하는 권역이죠. 인근지역 교섭이 포함되겠죠. 그렇다면 요거는 좀 갈게요. 여기 우리가 429페이지 가시면 동일수권의 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용도에 따라 틀리겠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거지는 통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도권이라면 보통 경기도는 1시간 정도 들어오면 되는데 한 5시간 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주거지는 도심의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 자,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합니다. 대체관계 성립해서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상업지는 배후지입니다. 상업활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배후지와 상권과 관련되죠. 상업지는 자, 배후지가 상권이에요. 자, 고도상업지와 보통상업지가 있는데 고도상업지가 더 넓습니다. 자, 고도상업지는 우리가 동대문, 남대문 시장은 서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집 앞에 슈퍼마켓이 보통상업지라면 우리 집 동네만 와요. 고도상업지가 더 크다는 얘기죠. 공업지는 생산과 판매 활동할 수 있는 거와 유사하고요. 자, 넘기시면은 농지는 통상적인 형태로서 농업 경영이 가능한 토지인데 나온 다음은 이행지와 후보지가 뜹니다. 자, 요거는 자, 이쪽으로 이제 뽑아볼까요? 이행지 후보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요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바뀌는 과정 중이죠. 자, 그래서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거나 농지가 상업지역으로 바뀝니다. 자, 그 택지 지역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뀔 수 있죠. 그럼 바뀌는 과정 중에서 평가사는 항상 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10년째 안 바뀌다 성수기 낮으면 전후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 바뀌는 걸로 후보지와 이행지는 동일수권 이행 후에 종별을 따르는 게 원칙이나 우리가 속도가 낮은 경우는 10년째 안 바뀌어 짜증나 전후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합과 균형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미리 적합과 균형의 위주로 이제 가격제 원칙은 보셔야 됩니다. 가격제 원칙은 거의 거기서 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죠. 적합과 균형을 본다면 가격제 원칙에서 자, 균형이라는 자체는 내부 구성 요소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부 구성 요소가 안 맞아서 요소간 우리가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앞쪽에서 이제 기능적 강가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내부적인 강가예요. 근데 적합이라는 자체는 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비용이 많이 치유가 불가능하죠. 근데 적합은 시장 안에 주택이 있어요. 그럼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니까 안 맞죠. 그럼 외부 환경과 주택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 그럼 이건 지역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따가 다시 볼 테지만 지역 분석에 지읒 들어가고 적합의 지읒, 개별의 기억, 균형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서서 433페이지 가시면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은 평가의 원리에서 부동산 가격을 매길 때 그 어떤 유지되는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 법칙성이든지 행위 기준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넘겨보시면은 그 페이지에 435페이지 가시면 가격제 원칙의 체계 원칙을 가지고 자, 우리가 외부적인 판단은 적합은 외부적인 거니까 지역 분석 관련되고 그 다음에 균형은 내부적인 거니까 개별 분석과 관련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거의 나온다면 적합과 균형입니다. 그 나머지는 사이드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체계 원칙도 한번 어렵게 나왔지만은 여러분이 적합과 균형을 전 추천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일반 경제 원칙에서 기초를 두기 때문에 경제 현상이 주로 발견되지만 부동산 평가의 고유의 원칙이 채용의 원칙이 우리가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가격제 원칙, 여기도 이제 별표를 한 3개 쳐놓으세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무조건 3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좀 전에 이제 적합과 균형을 가볍게 쳤기 때문에
자, 채용의 원칙이 주가 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고요. 적합의 원칙이 이제 대표적이었죠. 적합이 있었고, 자, 내부적인 요인이 균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적합과 균형을 먼저 오지선다해서 보시면 그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거의 제가 지금 여기 찍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토대가 되는 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토대가 되거나 전제가 되거나 바탕이 되고 깔고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부적과 외부적이 변하고요. 자, 예측을 한다는 건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 현재를 판정하는 게 아니죠. 채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고유의 원칙이, 이 토대가 되는 원칙이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적합과 균형 외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그냥 사이드로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채용의 원칙은 그냥 정의만 밑에 자,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얘기하고 부동산 가격은 채용을 전제로 파악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주관적이 아니라 항상 객관적으로 봐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 합법적이고요. 자, 부동산 고유회라는 것은 넘기시면 이론적 근거와 용도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죠. 그래서 칠판 주계는 용도가 쓰임새가 하나죠. 우리가 이 칠판 주계만 지우는 것이지 여성분들이면 분반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두 가지가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까 투기의 원칙이다. 부동산에. 자, 적합도 부동산 자체는 내부적 환경과 연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채용의 판정 기준은 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출됐던 한번 어려웠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438로 가시면 채용 원칙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항상 바뀝니다. 그럼 시점이라는 걸 명시해줘요. 그래서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시점 나오면. 근데 자, 예측이라는 거는 과거와 현재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그럼 장래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예측의 원칙을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만 잡으세요. 변동은 항상 모든 현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변하고 내외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변동 과정을 거친다. 자,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4번에 기억번의 네 번째 기준 시점을 확정하게 되겠고요. 자, 디귿번에 이제 비교 방식이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변동이에요. 시점 수정. 시점을 명시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예측은 장래를 예측하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의해 장래라는 것이 별표. 수익이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률이 예측된다. 장래이익을 이제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이런 것도 나오면 무조건 예측의 원칙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거 이제 우리가 봤었어요. 이게 균형입니다. 자, 밑에 균형. 균형은 자, 아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건 기능적 감가죠. 그러면서 내부 구성 요소. 내부 구성 요소라는 자체가 내부가 생략될 수 있고, 이 구성 요소라는 게 생산 요소예요. 구성 요소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것 단어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균형은 의의가 중요하죠. 그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구성 요소가 내부가 생략됐어요. 그러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부동산 가격이 이 구성 요소들과의 균형과 관련된.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균형의 원칙이 위배되죠. 그 오른쪽에 반가로 5번에 가시면 감정평가 활동이 아까 개별 요인 분석이죠. 개별 분석과 니은의 기능적 감가. 자, 수익 체증 체감은 거의 뭐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수익 체증 체감. 정의만 가져가세요. 자, 우리가 건물을 올릴 때 수익이 계속 체증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가면 체감되거든요.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단위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했을 때 단위 투자당 순수익은 증가하다가 손익분기점 후에 감소해요. 가계 단위 투자당 순수익이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추가 투자에 대한 적부 판정. 자,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요인은 이제 우리가 넘기시면은 443에 자,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여의 원칙이 균형의 원칙에 선행을 하죠. 야, 너 거기 기여하는 게 뭐니?
자, 그러면 아까 기능적 감가로서 낮게 이 부동산이 7억으로 평가한다면 엘리베이터를 1억을 설치해서 8억이 되면 투자하지 않죠.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기여도의 합입니다.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플러스 알파만 하죠. 15억이면. 그래서 15억이면 하기 때문에 기여가 맞으면 균형이 또 맞거든요. 그래서 기여가 선행을 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각 구성 요소의 수익 혜택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비 법칙이 합이 아니라 이 기여의 가치 합이다.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이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자체가 약간 좀 어렵죠. 얘네들은 이제 최근에 안 뜹니다. 잘. 자, 수익 배분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이 건물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배분해 줍니다. 자,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경영도 하나의 4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토지는 지대를 주고요. 노동은 임금을 주고, 그 다음에 자본은 이자를 주며, 자, 경영은 이윤이라는 게 나가죠. 그럼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이에요. 굉장히 이제 수동적인 이 생산 요소죠.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가변 요소입니다. 가변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임금 안 주면 딴 데 이직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배분되고 나중에 토지로 남아요. 그래서 수익 방식에서 순수익을 구할 때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잔여나 잉여가 나오면 무조건 수익 배분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 우리가 이 수익은 수익 동그라미, 자본, 노동, 경영 등의 배분, 수익 배분이죠. 남은 잔여 수익에 의해서 이 잔여 수익이 크기를 따라서 토지에 대한 지대를 알면 토지의 지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감정평가 활동에 토지 잔여법과 관련된다. 순수익 구할 때. 적합의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죠. 적합의 원칙은 자, 시장 안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니까 치유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경제적 감가입니다. 경제적 감가고 앞쪽에서 배웠지만은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그래서 적합은 외부 환경과 안 맞는 거죠. 외부적인 겁니다. 외부 환경. 그래서 이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라는 자체가 외부가 생략이 됐죠. 적합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 주변 환경과의 적합성 관련해서 형성된다. 여기 간평에 학교에 나온 문제 제가 적중했던 게 적합과 균형을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446페이지 5번에 적합은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고요. 디귿의 경제적 감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자, 외부성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보십시오. 자, 외부성은 자, 주택에 공원이 들었으면 정의 복가죠. 플러스 정. 근데 쓰레기 매입장에 들어서면 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성과도 관련이 되고, 자, 경쟁의 원칙도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우리가 나가면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댓국집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 그럼 초과연이라는 걸 얻잖아요. 초과연은 경쟁을 야기시키고 또 경쟁은 또 초과연이 또 소멸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이런 게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초과연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경쟁에 의해서 초과연은 또 경쟁을 또 야기시키고 초과연을 소멸시킨다. 그래서 이제 대체 원칙과 수요 공급의 원칙과도 관련되는데, 자, 수요 공급의 원칙은 가격의 중성 관련해서 앞쪽에 썼고요. 자, 대체라는 자체, 요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대체 원칙이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데, 경쟁 원칙과 관련되는 게 대체입니다. 대체와 수요는, 공급은 채 원칙과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열어주면서 관련이 되죠. 그래서 대체는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동일수급권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사례부동산과 대상부동산이 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두 가지를 봤을 때 서로 대체 경쟁 관계에 있다면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거, 가격이 같으면 효용이 큰 거 선택하거든요. 자, 그러면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토지는 물리적 대체는 안 돼요. 토지의 개별성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비슷하다는 건 일단은 용도가 비슷하죠. 기능과 가격 면에서 대체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대신해 줄게.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게 거래사례 비교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돼요. 내가 원가를 못 구해요. 그럼 사례에서 가져올 수도 있죠. 수익을 못 구해요. 그럼 사례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자체적으로 이 구할 때 어떻습니까? 원가를 구할 때 제도 원가를 못 구할 때 가져올 수 있고, 비교 방식 때 사례를 가져올 수 있고, 수입 방식 때 또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직접 구하면 직접법이고, 자, 사례에서 구하면 간접법이거든요. 그럼 얘만이 3방식과 모두 관련됩니다. 3방식. 그럼 3방식과 세 가지 방식과 모두 관련되는 원칙은 대체다. 찍으셔야 되는데. 자, 대체 원칙은 가격 대체성을 지닌 다른 부동산과 재화의 가격과 상호작용에서 형성이 된다.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3방식 모두 적용된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염리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특성은 그 원칙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넘기지만 수용금을 했었고, 자, 기회비용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자, 그래서 기회비용은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자, 대체 원칙과 관련이 되는데요. 전제가 되는 건데요. 전제가 되는 건데,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 선택된 비용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인데, 자,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잖아요. A와 B가 있다. 그럼 주거용에 대한 용도는 같은데, 자체적으로 기회비용이 틀려요. 여기는 주거지만 사용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없는데, 상업지도 있는데 포기하고 갔다는 것은 기회비용이 있는 게 높게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경제적 선택에 있어서 이 경제주체가 포기하는 차선에 대한 경제 선택의 가치인데, 자, 어떻습니까? 이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반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관련 가격제 원칙은 어떻습니까? 대체 원칙과도 관련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밑에 박스가 제일 중요해요.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균형과 적합. 균형은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고 적합은 외부입니다. 그래서 내부는 기능적 감가, 치유 불가능, 가능 다 있고요. 적합은 치유 불가능만 있죠. 경제적 감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적합과 외부성에 대한 원칙은 뭐 적합은 대상 부동산이 주어요. 대상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안 맞기 때문에 적극적 능동적 입장인데, 자, 외부성은 외부 환경이 아주 주거든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좀 소극적, 수동적인 입장에 가는데, 거기까지는 터치 안 합니다. 첫 번째 비교가 중요하겠고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은, 자, 여기 이제 수수기균이라고 암기하세요. 수수기균. 그래서 기균이라는 것은 기여가 선행을 하죠. 자, 수익이 체증하다 체감한다. 기여하냐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이고, 자, 수입 방식에 자녀 나왔다. 자녀 나오면 우리가 수입 배분이죠. 3방식은 대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제 원칙은 없고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치유 원칙과 적합입니다. 자, 부동산만 이 외부 환경과 연결되죠. 예측 원칙이 치유 원칙에 선행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완벽해요. 그죠?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3방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자, 3방식이 아까 가격제 원칙까지 이제 봤고요.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좀 중점적으로 갈 거예요. 시험에 나온 데가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3방식 6방법이 아니라 7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의하고, 산식하고, 그 다음에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자체가 추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주로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엄연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전문적으로 감정평가사를 따라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맞출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455페이지 가시면 아까 3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분필이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 비용을 들어가는 자체가 얼마가 들어가는 게 이게 원가 방식이에요. 공급과 관련되고요. 자, 이 분필이 시장에서 100원에 거래됐다면 내가 시장에 나가서 비교했어요. 비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균형과 관련되고, 자, 이 본표를 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너한테 수익을 받죠. 그래서 가격의 3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자, 3방식 6방법이라는 겁니다. 7방법을 제가 안 놓은 게 예전에 그대로 이거 자체로가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가로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7방법이라고 안 넣은 게, 토지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재밌게 한번 가볼게요. 자체적으로 어때요? 3방식 6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가격의 3년성이 이제 비용성, 만들으니까 공급이고, 시장성,
시장에서 거래되니까 균형 가격. 자, 수익성은 내가 사면서 얻을 수 있는 수요 가격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자, 3방식이 연결됐습니다. 이게 가로쳐서 나왔어요. 그 비용을 따지는 것은 원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은 비교 방식이에요. 수익성은 수입 방식이 됩니다. 수입 방식. 자, 그러면 3방식 6방법인데, 자, 이제는 7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임료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가액이라고 요즘 얘기하고요. 임대료를 임대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딱 재밌게 간다면 객관식이니까 얘가 3글자, 7글자, 5글자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원가법이라는 것은 딱 원가법, 가액을 구합니다. 적산법이 쌓는다는 거예요, 임료를. 그 다음 비교 방식은 가액을 구하는 것은 거래 사례를 봤어요, 과거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다. 그럼 거래 사례가 있으면 비교하는 게 가액을 구하고, 임대 사례는 당연히 임대료를 구하는 거죠.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자, 가격은 이제 가치라는 것은 장래익이 중요하니까 장래익을 현재 가치로 해서 환원합니다. 수익환원법이 가액이고, 그 다음에 수익분석법이 임료다.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3글자, 7글자, 5글자니까 여기 맞춰서 맞히시면 되고, 원가니까 원가, 비교니까 비교, 수익이니까 수익이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방식 6방법인데, 자, 여기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어디 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강조한 게 있어요. 어디였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거 위주로 갈 겁니다. 그래서 3방식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것만 제가 잡을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자, 교재로 가시면은 자, 페이지로 우리가 가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며, 자, 가게 되면은 564페이지입니다. 자, 564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에 감정평가 방식, 요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원가 방식은 2개고, 비교 방식은 3개가 있어요.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토지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요.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이 공시지가가 편지공시가를 얘기하거든요. 자, 이걸 기준으로 갑니다. 토지는 부중성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원가 방식이 안 돼요. 비교 방식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어디가 여러분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갈 거냐면요. 자,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566페이지가 있습니다. 566에 가셔서 다음 시간에 제14조서부터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 보시게 되면은 중점적으로 569페이지로 가시면은 제25조까지 그죠? 여기까지가 거의 문제가 여러분들 진짜 심각한 건데 한 문제가 무조건 문제가 뜹니다. 한 문제 맞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평가사는 가액 위주로 가거든요. 가액. 근데 이제 이 공시지가 기준법도 가액입니다. 근데 이제 임대료를 적용하는 거는 임대사례 비교법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토지별 감정평가에서 가액 위주로 우리가 가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점수를 따세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페이지를 확 줄여줍니다.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문제가 2문제까지 나온다는 건 굉장한 거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가고 자, 3방식 7방법이라는 자체는 요즘은 자, 일단 이론을 제가 가면서 정의하고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갈 거지만 그 정의하고 산식은 꼭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우리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9강까지 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 제14조서부터는 40강서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40강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자, 560페이지로 간다면, 정의를 좀 볼게요. 우리가 시장가치 받고요. 기준시점 받고, 기준가치가 이제 우리가 시장가치로 하는 감정평가 이용되는 가치예요. 그래서
지금 560페이지에 보시면 원가법서부터 적산, 거래사례, 임대사례, 공시지가기준법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공시지가기준법도 우리가 나와 있고, 자,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감가수정이라든지 또 뭐 이 12-2 적정한 실거래가가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감정평가 규칙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볼까요? 우리가 또 이따 하면 다 까먹으니까. 인근지역은 대상으로 속해 있죠. 있고요. 유사지역은 속해 있지 않죠. 동의수권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시장가치 원칙으로 한다. 현황 기준. 그 다음에 개별 물건에 대한 기준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의 절차하고 기본적 사항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절차가 요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는 감정평가에 의뢰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감정평가의 절차는, 자, 미리 이제 땡겨서 갈게요. 절차는, 자, 우리가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처리계획, 기본적 사항을 먼저 확정하고 처리계획 수립한 다음에 대상 물건에 대한 확인한다고 하고, 자료 수집 및 정리, 자료 검토,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 감정평가의 결정 및 표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야매로 기초 다지기, 이렇게 기초를 다지자, 이렇게 그러면 기초 다지자, 이렇게 순서를 이제 가고요. 특히 여기서는 감정평가 의뢰는 없어요. 감정평가 의뢰는 안 들어갑니다. 요게 나왔었어요. 27회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평가 의뢰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다지자, 그죠? 기처 대자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좀 제가 재밌게 간다면, 자, 부산에 특강을 갔어요. 일요일 날. 그래서 기차를 타죠. 기차를 타서 제가 대자로 눕습니다. 그래서 자면서 눈을 감죠. 그래서 감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시고요. 근데 이제 왜 얘가 떴냐면, 염리 제 구조가 우리가 작년에 평가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나온다고 하면서 이것도 찍었어요. 이 절차가 중요하니까 이것도 가져가라. 왜냐하면 제 구조가 나왔다면 8조는 분명히 평가사들이 우리가 구조를 냈기 때문에, 평가시험을 냈기 때문에 중개사는 8조다. 적중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 우리가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 이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 안 들어가는 거는 공시지가라는 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 의뢰인, 대상물건,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평가 목적, 감정평가 목적, 기준가치,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및 용역,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암기하라냐면 앞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의대를 갔어요. 감기가 걸려서. 의대 가서 감기 걸려갖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의사한테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감기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처방을 내리죠. 그러면서 제가 그 의사한테 처방료에 대한 자문 용역비를 줘요. 수수료를 주겠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라는 걸 했고, 감정평가업자에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거의 다 왔네요. 그죠? 그렇다면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은 뭐 제11조라든지 제12조에는 시산가액을 조정한다는 제스는 반드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지만 시산은 임시로 계산된 거기 때문에 최종 가격이 아닙니다.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고,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치를 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요 법 조항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계산 문제까지 가중평균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네요. 규칙은. 우리가 좀 쉬었다가 566페이지 가시면 토지의 감정평가만 하면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가시죠.